자동차 밑바닥에 붙은 작은 위치 추적기 하나, 가방 속에 숨겨진 마취제, 그리고 살인을 의뢰하며 오간 수천만 원의 뒷돈.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서울에서 벌어진 실제 기록들이에요. 청담동 부모 피살 사건의 주범 김다운과 강남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들. 이들은 모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그 대가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잔혹한 체크리스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 고요한 밤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그러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탐욕의 기록들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늦겨울의 시린 바람 위로 미세먼지까지 잔뜩 끼어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한, 왠지 모르게 스산한 하루였죠. 근데 그 우중충한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거래가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트의 매매 현장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슈퍼카의 주인은 과거 불법 주식 사기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날 동생 이 씨는 이 차를 무려 15억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중 5억 원을 현찰로 받아서 커다란 보스턴백에 꾹꾹 눌러 담았죠. 5억 원이라는 현찰의 무게,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돈일 겁니다. 동생 이 씨는 그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부모님이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 가방을 그대로 건넸죠. 두툼한 돈다발이 든 가방이 거실 한가운데에 툭 놓인 풍경. 두 아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은 그 돈가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그 돈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이 가족의 뒤를 서늘하게 쫓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범 김다운과 그가 고용한 조선족 공범 3명이었죠. 이들은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아파트 주변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만 김다운이 그날 5억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끝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적막한 복도 혹은 어두운 주차장 어딘가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잠깐 외출하러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김다운 일당은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딱 돈이 들어오는 날을 알고 덮쳤을까? 동생이나 내부자가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다운 일당이 이미 범행 날짜를 정해두고 움직였고 5억 원이 들어온 날과 범행일이 겹친 것은 우연에 가까운 정황으로 봤어요. 김다운은 무려 1년 전부터 이들 가족을 집요하게 스토킹해왔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몰래 영상을 찍으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범인에게는 기가 막힌 운이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게도 본격적인 범행을 실행한 바로 그날이 5억 원이 배달된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6분쯤 외출을 마친 부모님이 아파트로 돌아오던 참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다다른 두 사람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죠. 김다운과 일당들이었어요. 김다운은 당황한 부모님에게 불쑥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경찰 신분증이었죠. 심지어 가짜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보여주면서 진짜 형사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고요.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이미 사기 혐의로 얽혀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경찰,
구속영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 몸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김다운은 바로 그 심리적인 빈틈과 공포심을 악랄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곧 깨닫게 돼요. 눈앞의 남자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는 걸요. 가짜라는 걸 눈치챈 두 분이 거세게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행세를 하던 김다운 일당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요. 미리 준비해온 흉기와 둔기를 꺼내들고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부모님을 힘으로 완전히 짓눌러버린 거죠. 저항할 힘을 잃은 두 사람은 결국 굳게 닫힌 현관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억 원의 현금과 함께 두 사람의 소식은 끊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분명히 소식이 끊겼어야 할 어머니의 이름으로 동생 이 씨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의 휴대폰을 쥐고 태연하게 엄마인 척 문자를 보낸 김다운. 그는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이 비극은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우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집요하고 악랄한 계획 범죄였어요. 당시 김다운은 스스로를 탐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고 해요.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범행을 도와줄 사람을 오프라인에서도 수소문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이 살던 안양 아파트에 몰래 숨어드는 것이었어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집 주변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나중에 김다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내 가족의 뒤통수를 매일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의 추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붙여서 동선을 감시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언제 집에 오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희진의 불법 주식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숨겨진 정보는 없는지 치밀하게 캐묻고 다닌 거죠. 타겟 조사는 끝났어요. 이제 김다운에게 남은 건 이 거대한 범행을 함께 실행할 일당, 이른바 작업조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설 경호업체들을 찾아갔어요. 악질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자신이 직접 작업을 할 때 옆에서 감시만 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경호업체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저희는 불법적인 일에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정상적인 업체들이 이런 일에 가담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김다운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로 방향을 바꿔요. 거기서 경호원 모집이라는 그럴싸한 거짓 광고를 올렸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조선족 3명을 돈으로 섭외했습니다. 고용된 이들도 곧 이게 평범한 경호 업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는 말에 살인이라는 걸 알고도 제안을 받아들였죠. 범행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이들의 움직임은 더 빠르고 은밀해졌습니다. 2019년 2월 18일과 20일, 이들은 부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2차례 직접 만났고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모의했어요. 디데이를 앞둔 김다운의 행적은 더 소름 돋습니다. 그는 범행 전에 이미 표백제와 정테이프, 두꺼운 장갑을 구입해뒀어요. 재판부도 이 대목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물건들이야말로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피를 보고 흔적을 지우고 입을 막으려고 했던 계획범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게다가 그는 경기도 평택의 인적 드문 시골 마을에 창고까지 미리 빌려뒀어요. 밤이면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그곳에 시신을 숨길 비밀 무덤을 마련해 둔 거예요. 1년이라는 길고 집요한 시간. 동선 파악, 돈으로 끌어들인 공범들,
범행 도구, 시신을 감출 창고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의 가면을 쓰고 닫힌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차마 인간의 행위라고 믿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철컥.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은 밖에서는 비명조차 들을 수 없는 밀실이 됐죠. 김다운 일당이 집 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사람을 떼어놓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서재로, 어머니는 옷방으로 각각 끌고 가서 묶어버렸죠. 이건 피해자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악랄한 수법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옆방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도 못한 채 소리로만 들어야 하는 상황. 김다운은 그 심리적인 지옥까지 계산했습니다. 분리된 공간에서 몇 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어요.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법의학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죠. 두 분의 시신, 특히 허벅지 앞쪽에 깊게 찔리고 베인 상처가 집중되어 있었고 다리 인대가 끊어질 만큼 심각한 손상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처들이 단번에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직 극심한 통증을 주기 위한 말 그대로 고문의 흔적이라는 거죠. 집 안에 5억 원이 들어왔다는 걸 눈치챈 일당들이 돈가방의 위치와 숨겨둔 재산을 캐묻기 위해서 잔인하게 찔러댔던 거예요. 결국 5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두 분은 같은 날 참혹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팩트가 있어요. 당시 뉴스를 본 분들 중에는 공범들이 돈을 챙겨 중국으로 날랐다 라고 오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 속 진실은 달랐어요. 5억 원이 든 돈가방은 결국 주범 김다운이 대부분 차지했죠. 공범 3명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뒤 자신들이 살던 인천 간석동으로 향했고 그날 밤 8시 34분 중국 칭다오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1분 경찰 추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을 떠났죠. 공범들이 도망간 뒤 피비린내 나는 아파트에는 김다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그는 기괴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지금 싸움이 좀 났는데 와서 중재 좀 해달라 라고 부른 거예요. 이미 집안에서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뒤였는데도 그는 그 상황을 가벼운 싸움처럼 둘러댄 거예요. 그 친구는 자신이 직접 가기 어렵다며 지인 2명을 대신 보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집 안을 보고 기겁했지만 부모님이 이미 숨진 줄은 몰랐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 20분간 그 끔찍한 현장에 머물며 김다운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풀어주고 빨리 신고해라. 합의 봐라. 그들은 이 말만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고문과 살인이 벌어진 밀실에 외부인을 불렀다가 돌려보내는 대담함.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면모였어요. 지인들마저 떠나고 완전히 혼자가 된 김다운은 집 안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5억 원이 든 보스턴백과 부가티 매매 증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요. 집 안은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한 냄새로 가득 찼죠. 미리 사둔 엄청난 양의 표백제를 집안 곳곳과 시신 주변에 들이부은 거예요. 피자국과 DNA를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그는 소름 돋는 방식으로 시신을 빼돌리기 시작해요. 범행 전부터 평택의 외진 마을에 창고를 미리 빌려뒀다고 했죠. 김다운은 사전에 사둔 대형 냉장고 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억지로 밀어넣고 청테이프로 빈틈없이 감아 밀봉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자신이 집주인인 척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면서요. 이삿짐 센터 인부들은 그 무거운 냉장고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평택 창고까지 옮겨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시신을 평택으로 옮긴 김다운은 어머니의 시신은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인 안양 아파트 안방 장롱 속에 짐짝처럼 감춰두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유를 묻자 그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답했어요. 체력적인 한계가 와서요. 도저히 다시 현장으로 가서 옮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살인마가 마치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다가 지친 사람처럼 체력이 딸렸다고 말한 겁니다.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끔찍한 변명이었죠. 공범들은 국경을 넘어 도망쳤고 시신은 냉장고와 장롱 속에 숨겼어요. 돈가방도 김다운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동생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남은 돈마저 챙기기 위한 기괴한 연극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생 이씨가 슈퍼카를 팔고 받은 전체 대금은 15억 원이었어요. 김다운의 손에 들어온 건 부모님께 전달된 5억 원뿐이었죠. 나머지 10억 원 혹은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돈, 김다운의 타겟은 가출소한 동생 이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대충 정리한 직후 죽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 일본 사는 아빠 친구가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 지금 급하게 출국한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로 갑자기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단순한 핑계만은 아니었습니다. 김다운은 어머니의 평소 말투를 흉내냈고 가족들끼리만 아는 사적인 사건까지 자연스럽게 언급했죠. 동생 이씨는 어머니와 똑같은 말투로 다정하게 날아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화면 너머 사람이 부모를 죽인 살인마일 거라고는 오랫동안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연극은 문자 몇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다운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 홋카이도로 건너갔어요. 하얀 눈이 쌓인 삿포로의 한 스키장에서 그는 마치 여행 온 엄마처럼 현지 풍경 사진을 찍어서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전화를 걸면 일본 현지 전화로 연결되는 캐치콜 서비스까지 설정해뒀죠. 낯선 국제전화 연결음과 하얀 눈밭의 사진, 이 완벽한 조작 속에서 김다운은 무려 20일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귀국을 미루는 엄마 행세를 이어갔어요.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동생 이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마인 줄 알고 날 춥다, 밥은 챙겨 먹었냐? 라며 20일 동안 살인마와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의 참담함.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김다운은 일본에 머물면서도 오직 동생을 유인할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인 척 집에 택배가 올 게 있으니까 대신 받아달라 라고 부탁하면서 범행 현장이었던 안양 아파트로 동생을 여러 차례 부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번번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그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불법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서늘한 문자 한 통을 보냈죠. 2천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작업합시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동생을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동생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는지 수사 기록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김다운이 이희진 아버지의 시신을 숨긴 평택의 창고. 그 창고 주변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김다운은 창고를 빌리고 냉장고를 들여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안쪽에 좁은 칸막이를 쳤다고 해요. 김다운은 주변 사람들에게 요트 사업에 필요한 방이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창고의 외진 위치, 그 안에 세워진 비좁은 칸막이 방. 재판부는 이 공간이 동생 이씨를 납치해서 묶어두고 남은 돈의 행방을 고문하면서 추궁하기 위한 제2의 범죄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형의 차량 대금을 빼앗기 위해 부모를 죽이고 이제는 남은 동생마저 그 고문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완벽해 보였던 20일간의 연극은 사소한 위화감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집에 굳게 닫힌 문,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요트 파티라는 황당한 제안이었어요.
동생 이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과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이 진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낀 거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굳게 닫힌 안방 장롱 속에서 참혹하게 방치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경찰이 숨통을 조여오자 김다운도 다급해졌죠. 그는 심부름센터에 수천만 원을 지어주며 밀항을 2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배를 타고 빠져나가는 건 영화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2019년 3월 17일 그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경찰에 붙잡힙니다.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수갑을 찬 김다운은 조사실에서 뻔뻔한 변명을 늘어놨어요. 제가 부친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으려고 갔을 뿐입니다. 살인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도망친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돈 주고 고용한 공범들에게 모든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전혀 달랐죠. 재판부는 김다운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김다운의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고 살인에 직접 사용된 흉기인지와는 별개로 김다운이 흉기를 현장에 가져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었죠. 그리고 범행 당일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김다운이 직접 표백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를 지울 준비를 미리 마치고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는 이 잔혹한 살인의 주범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한 번 더 기막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현금 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이 압수했을 때는 이미 절반 가까운 돈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김다운은 체포되기 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피 묻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개인 빚을 갚는데 6천만 원, 아버지 시신을 숨긴 평택 창고를 빌리는데 1,600만 원을 썼죠. 그리고 동생 이 씨를 납치하려고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건넨 5,500만 원도 전부 이 돈가방에서 나왔어요. 부모를 죽이고 빼앗은 돈으로 남은 아들마저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남은 돈에 손을 댄 건 김다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이모까지 합세해서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훔쳐온 돈을 몰래 보관하고 운반했어요. 의붓아버지는 차량 깊숙한 곳에 돈을 숨기기도 했죠.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이 턱 밑까지 추적해오자 김다운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남은 돈을 반납을 했는데 그 직전 7천만 원을 빼돌려서 자기 주식 투자에 썼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들 재판을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약 5천만 원을 썼고 그 수임료 95%, 무려 4,500만 원이 피해자들의 돈가방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당하게 받은 줄 알았던 수임료가 사람을 고문하고 죽여 빼앗은 돈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변호사는 김다운의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까지 드러나자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어요. 수임료로 받은 돈도 전액 경찰에 제출했고요. 사람 목숨과 맞바꾼 5억 원. 이 피 묻은 돈은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이었어요. 1심 재판부는 오로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근데 2심, 항소심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집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2020년 9월 재판이 파기환송된 거예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1심으로 돌아간 거죠. 이유는 절차상의 실수였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이 피고인 김다운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절차를 빠뜨린 거예요. 법원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재판을 원점으로 돌린 법조계에서도 드문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재판을 견뎌왔는데 서류상의 실수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며 계속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참작돼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긴 법정 공방은 막을 내렸습니다. 법적 심판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파장은 판결문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서늘했습니다. 보통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들을 안타까워하고 남은 유족을 동정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정반대였어요. 당시 뉴스 댓글에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자업자득이라면서 조롱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살인마 김다운을 영웅처럼 여기면서 김열사, 김의사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생겨났죠.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의 아들 이희진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쳐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심지어 목숨을 끊게 만든 희대의 경제사범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이 죄를 지었지 부모가 무슨 죄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 역시 그 사기 행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아있던 동정 여론마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이희진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내세운 투자회사들의 대표와 감사가 부모님과 동생이었죠. 어머니는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고 수감된 아들 대신 유료증권 방송에 나가 비상장 주식을 팔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대중을 분노하게 한 건 2016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보여준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방송에 나와 사과하기는커녕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거든요.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만큼 주식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열심히 키웠는데 왜 사기꾼이 됐는지 알 수 없다. 아버지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장담한다. 우리 애가 허풍은 있어도 거짓말은 절대 안 한다. 내가 알기론 그 비싼 부가티 딱 2번 탔다. 수많은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때 자기 아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며 부가티를 딱 2번 탔다고 두둔하던 부모. 대중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부가티를 판 돈 때문에 두 사람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싸늘한 시선은 장례식장 풍경에서도 드러났죠. 유족인 이씨 형제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나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아는 슬픔과 위로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안팎에는 조문객보다 경찰이 더 많았습니다. 분노한 사기 피해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유족에게 해를 가할지 몰라서 빈소 주변에는 형사팀이 배치됐고 출입도 철저히 통제가 됐어요. 병원 주변에는 기동대 버스까지 출동해 장례 절차를 따라다녔죠. 빈소 안은 적막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근조화환도 10여 개가 전부였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족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었고 취재진 카메라가 보이면 죄송하지만 나가달라 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슬퍼하고 위로받아야 할 장례식장이 얼음장 같은 감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잿빛처럼 쓸쓸하고 삼엄했던 장례식장은 단 하루 만에 도망치듯 끝나는 일일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씁쓸한 풍경은 이 사건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2022년 전 세계를 흔든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 때도 큰 손실을 본 한 피해자가 권도영 대표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권 대표의 아내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경제사범과 그 가족을 향한 서늘한 시선, 그리고 사적 제재에 대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김다운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대중 중 일부는 그를 김열사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을 사기 피해자들의 울분을 대신 풀어준 복수극처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오직 돈이었어요. 되려 팩트를 따져보면 더 끔찍한 비극이죠. 이희진 가족이 안방에 쥐고 있던 현금 5억 원. 결국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이희진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 묻은 돈이었습니다. 만약 김다운 일당이 원래 계획대로 동생 이씨까지 납치해서 돈을 빼앗고 경찰에 잡히지 않은 채 잠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 피해자들이 나중에라도 국가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귀한 재산이 살인마들의 밀항자금과 유흥비로 영영 사라졌을 겁니다. 한 사기꾼의 끝없는 탐욕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또 다른 살인마의 탐욕이 그 사기꾼의 부모를 참혹하게 빼앗았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살인마의 빚을 갚고 시신을 감출 창고를 빌리고 변호사를 사는데 허무하게 탕진됐어요.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악이 악을 물어뜯은 이 잔혹한 연쇄의 끝에 남은 건 그 누구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탐욕도 사람의 목숨보다 앞설 순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달력은 분명 봄이었지만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밤이었죠. 여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밤 11시가 넘어도 가로등 불빛이 대낮처럼 밝은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동네 중 하나였어요. 밤 11시 48분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48세의 여성 최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정말 몇 걸음 남지 않은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죠. 근데 그 평온한 밤의 정적을 찢듯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와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성 2명이 갑자기 최 씨를 덮친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신상이 공개된 35살의 황대한 그리고 29살의 연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최 씨를 격렬하게 폭행하면서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명을 똑똑히 들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저항은 필사적이었죠. 건장한 두 남자가 폭력을 휘두르면서 최 씨를 끌고 간 곳,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현대 벨로스터였죠. 근데 이 차는 추적을 피하려고 준비한 대포차나 훔친 차가 아니었어요. 범인 중에 한 명인 연지호, 본인 명의의 차량이었죠.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게다가 벨로스터는 문이 3개인 비대칭 3도어 구조로 뒷좌석이 좁기로 유명한 차예요. 그 뒷좌석에 성인 여성을 폭행하면서 억지로 밀어넣은 거죠. 그 차 안에서 피해자 최 씨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건 현장은 외진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아파트 단지 입구였고 근처에는 넓은 대로변도 있었습니다. 강남의 밤 11시 48분이면 퇴근하는 사람, 배달 오토바이도 지나다닐 시간이죠. 실제로 근처에는 다른 행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너무 거칠고 무자비하게 폭행이 벌어지자 다들 얼어붙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시민이 이 납치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해요. 놀란 시민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자 범인들은 섬뜩할 정도로 대담한 행동을 보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라. 사람을 때리고 납치하는 장면을 들켰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태연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근데 이 시민분의 대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겁먹은 척 시선을 피하고 지나가는 척 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끝까지 차량을 향해 있었죠. 목격자는 벨로스터의 번호판을 머릿속에 정확히 외웠고 차량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죠. 이 신고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성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곧바로 강력범죄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죠.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연락 두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음날 최 씨 가족들이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했지만 평범한 사건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날 밤 목격자의 납치 의심 신고와 정확한 차량 번호가 이미 경찰망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죠. 아침에 실종 신고된 48세의 여성, 어젯밤 강남에서 강제로 납치된 여성, 이 두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즉각 시작됐어요.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도 영상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범행 과정이 밝은 가로등 아래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눈과 카메라가 자신들을 지켜본다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는 사람들 같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강남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여성이 불과 몇 분 만에 공기처럼 사라졌어요. 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꿨을 납치범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들이 탄 벨로스터는 이미 경찰의 그물망 한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었죠. 이들이 선택한 도주로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캄캄한 고속도로였어요. 자정을 넘긴 고속도로는 적막했을 겁니다. 그 위를 미친 듯이 달리는 벨로스터 안에는 공포와 살기가 뒤섞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경찰들의 무전도 밤새 긴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건 다음 날인 3월 30일 오전, 경찰은 대전광역시의 한 장소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을 발견합니다. 강남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이었어요. 근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죠. 감식반과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차량 문을 열자 좁은 차 안에서 끔찍한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차량 내부, 특히 뒷좌석 쪽에는 비릿한 혈흔이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트렁크 쪽에서는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그리고 흙과 피가 엉겨붙은 곡괭이와 삽이 발견됐죠. 이건 단순히 돈을 노리고 사람을 억류하려던 납치가 아니었어요. 곡괭이와 삽, 그 물건이 주는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과 암매장을 염두에 둔 도구들이었죠.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끝에 차를 버린 용의자들이 대전을 벗어나서 다시 경기도 성남시 쪽으로 숨어든 사실을 알아냅니다. 다음 날인 3월 31일 오전 10시 45분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남시 모란역 역사 안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연지호를 전격 체포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 15분쯤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황대항까지 검거돼요. 경찰은 이들을 강하게 추궁했고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받아내요. 납치 현장에는 황대항과 연지호 두 사람만 있었지만 이 모든 판을 짜고 지시한 공범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였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핵심 공범인 이경우를 체포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42시간 만에 직접 납치범들과 배후 설계자 3명이 모두 잡힌 거예요.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납치된 최 씨의 생사였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사관들이 피해자 어딨냐, 살았냐 죽었냐 라고 추궁하자 이들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합니다.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대청댐 인근 야산으로 인력을 급파했죠. 대청댐은 평소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풍경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경찰은 차갑게 식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어요. 기적을 바랐을 유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차가운 흙 속에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주범 황대한은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어요. 자신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차 안에서 저항이 너무 심해서 기절만 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나중에 보니 사망해 있었어요. 그저 기절시키려다가 실수로 죽었다는 주장. 과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곡괭이와 삽, 청테이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명이 얼마나 얄팍한 거짓말이었는지는 공범 연지호의 진술에서 드러나요. 연지호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2,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람을 죽이고 묻을 도구까지 준비를 해놓고 붙잡히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다 라고 발뺌을 한 거예요. 시신은 발견됐고 직접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도 붙잡혔습니다. 보통 사건이라면 여기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날 밤 최 씨를 폭행하고 납치해서 살해한 황대한과 연지호. 이 두 사람은 피해자 최 씨와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생판남이었어요. 원한도 채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을 걸고 3개월이나 미행을 하면서 이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살인을 주문한 거죠. 경찰의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배우를 향했고 그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35살의 이경우였습니다. 이경우는 겉보기에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말끔한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는 회사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경찰 조사로 그의 과거가 밝혀지자 대중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경우가 HID, 즉 국가로부터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 출신. 강남 한복판의 납치극이 왜 그렇게 순식간이었고 왜 그렇게 대담했는지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검찰로 송치됐을 때 카메라 앞에 선 이경우의 모습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황대한이나 연지호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했던 것과 달리 이경우는 지나치게 차갑고 덤덤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 사건의 전체 밑그림은 바로 이경우가 짰습니다. 그는 먼저 대학 동창이었던 황대한에게 이 끔찍한 제안을 건넸어요. 황대한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주류회사 직원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대전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황대한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29살의 연지호까지 끌어들였죠. 당시 연지호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빚 때문에 생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황대한은 이 일만 도와주면 네 빚을 싹 다 탕감해주겠다 라며 미끼를 던졌죠. 돈에 눈이 먼 연지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범죄 집단이 3명이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20대 이씨라는 청년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2달 전인 1월쯤 황대한의 제안을 받고 합류했고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196만 원 정도의 착수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범행 직전인 3월 중순쯤 범행을 포기하고 무리해서 이탈했어요. 이 청년도 나중에 강도 예비 혐의로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정에서 진심으로 잘못했고 반성한다 라며 오열했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탈자가 도망칠 정도로 이들의 준비는 집요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피해자 최 씨의 뒤를 밟았죠. 이경우의 지휘 아래 현금만 사용했고 연락은 대포폰으로만 했습니다. 납치 당일에도 피해자 아파트 근처에서 5시간이나 잠복하면서 기다렸어요. 범행 후에 대전으로 도주할 때도 경찰의 시선을 피하려고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옷까지 수시로 바꿔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특수부대식, 조폭식의 수법이면 경찰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이경우가 황대한에게 내렸던 지시도 드러나요. 죽여야 한다. 연장도 미리 준비해라.
이 짧고 차가운 지시 하나에 특수부대 출신, 조폭 출신, 빚에 쪼들리던 청년이 한통 속이 되어 한 여성을 사냥하듯이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생판 남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이유, 그 뿌리에는 결국 돈과 코인이라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의 한가운데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모니터 속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신기루, 바로 피코인, 정확히는 퓨리 에버코인이었어요. 퓨리 에버코인은 당시 화려한 홍보를 씁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유명 대학교와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고 광고했죠. 투자자들은 국가기관과 대기업이 엮여 있다면 안전하겠지 라고 믿었습니다. 권위와 유명세에 기대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스캠코인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코인이 유명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때부터 구린 구석이 많았어요. 상장을 총괄하던 임원진에게 무려 9억 3천만 원의 뒷돈을 찔러주고 브로커를 통해서 억지로 상장시킨 코인이었어요. 처음부터 검은 돈으로 얼룩진 불량 코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해자 최 씨는 이 퓨리 에버 코인에 무려 30억 원을 투자한 큰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건의 배경에는 최 씨 역시 이 코인 투자 권유에 깊이 관여했다는 복잡한 정황도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코인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일종의 영업책 역할도 했습니다. 나중에 지인들은 최 씨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납치범들 말고도 최 씨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욕망의 판에서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투자자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 씨의 권유로 코인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실질적인 배후, 모든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50살의 유상원과 그의 아내 48살의 황은이었어요. 사건 초기만 해도 최 씨와 이 부부는 한 배를 탄 동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코인이 상장되기도 전부터 은밀하게 모여서 계획을 짰어요. 우리 시세를 한번 띄워보자. 이른바 마켓 메이킹, 즉 시세 조작을 모의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금을 돌려서 코인 가격을 펌핑한 뒤 소문을 듣고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면 물량을 던지고 빠지는 방식. 위험하고 불법적인 계획이었죠. 실제로 아내 황은이가 자기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세 조작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동업에는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해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쯤 유상원 부부가 약속했던 일정보다 빠르게 시세 조작을 진행하고 고점에서 자기들 물량만 던져버렸어요. 최 씨는 코인을 비싸게 팔 타이밍을 놓치게 됐죠. 심지어 2021년 2월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30억 원어치의 코인이 들어있던 최 씨의 코인 지갑이 동결된 거예요. 회사 측이나 재력가 부부 입장에서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분노한 최 씨가 30억 원어치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지면 코인 가격이 폭락할 테니까 아예 돈줄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억이 묶였으니까 최 씨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이 지갑 동결 사건을 계기로 양측은 철천지 원수가 돼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2021년 3월 돈을 잃고 독이 오른 최 씨, 그리고 그녀 밑에서 일하던 이경우가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러요. 강남의 한 호텔방에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제로 감금한 거죠. 그리고 험악하게 협박해서 1억 9천만 원어치 코인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풀려난 유 씨 부부는 최 씨와 이경우를 특수강도 혐의로 고소했어요. 서로를 묻어뜯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판도를 뒤집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 감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경우. 정작 지시를 내린 최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빠져나갔는데 앞장섰던 이경우만 특수강도로 검찰에 송치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뜩이나 퓨리 에버코인 투자로 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상황. 이제는 최 씨가 자신을 지켜주지도 않고 꼼짝없이 전과자가 될 판이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이경우는 방향을 바꿉니다. 최 씨를 배신하고 자신이 직접 감금했던 유상원 부부에게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어요. 유 씨 부부는 놀랍게도 이 사과를 받아들여요. 단순히 용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경우에게 차용증을 받고 3,500만 원을 빌려줬고 그가 일하던 강남법률사무소 자리까지 마련해줬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스폰서이자 목줄을 쥔 주인이 된 순간 이경우는 이제 유 씨 부부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최 씨는 코인판의 권력 다툼에서 고립됐죠. 반면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은 최 씨를 향한 증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과 문자 내역에는 부인 황은희가 다른 투자자들과 통화하면서 최 씨를 향해서 날 것의 분노를 쏟아내는 대목도 있었어요. 한때 큰 돈을 만져보자며 손잡았던 투자 동지들은 가상화폐라는 신기루가 무너지자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배후에서 이경우와 재력가 부부를 둘러싼 범행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 범행이 현실이 되려면 누군가는 직접 움직여야 했고 누군가는 돈을 대야 했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착수금은 3,500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을 노린 범행에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지만 돈을 건넨 방식은 더 교활했습니다. 수사망에 꼬리가 밟힐 것을 대비해서 범행 자금이 아니라 지인끼리 빌려준 돈처럼 보이도록 차용증을 쓰게 한 거예요. 수사기관은 이 돈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범행을 움직인 자금이었다고 의심했죠. 자, 이제 착수금까지 받은 이경우는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조용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을 좁은 차 안에서 제압하려면 폭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의식을 끊어버릴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이 범죄를 완성시킨 치명적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경우의 아내 허 씨였어요. 허 씨는 강남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어요. 화려한 강남 성형외과의 진료실 뒷방에서 은밀하고 끔찍한 범죄의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허 씨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어요. 그 중에는 단순 수면제 성분뿐 아니라 일반인이 절대 함부로 구하거나 다뤄서는 안 되는 강력한 마취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약품이 아내의 손을 거쳐서 남편 이경우에게 넘어가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극물로 변질된 거예요. 다시 그날 밤 좁고 캄캄한 벨로스터 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발견된 차량에는 흙 묻은 곡괭이와 산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피가 묻은 고무망치, 그리고 속이 빈 주사기들도 함께 나뒹굴고 있었죠. 황대한과 연지호는 발버둥 치는 최 씨를 제압하려고 좁은 차 안에서 고무망치 같은 둔기를 휘둘렀고 허 씨가 빼돌린 마취제를 주사기에 담아 피해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량이나 투여 방식을 지켰을 리가 없죠. 얼마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약물을 찔러 넣었을까요? 황대한은 처음 체포됐을 때 죽이려던 게 아니라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밝혀냈죠. 피해자 최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단순 질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죠. 범인들은 납치된 뒤 공포에 질려 저항하던 최 씨를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고 치사량을 훌쩍 넘는 마취제를 마구잡이로 주입했습니다. 결국 차가운 약물이 온몸에 퍼지면서 피해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캄캄하고 비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약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죠. 이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얻고자 했던 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납치 직후 범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암매장 장소인 대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어둠을 뚫고 경기도 용인 인근으로 차를 몰았어요. 거기서 미리 기다리던 이경우와 은밀하게 접선했습니다. 도주하기도 바쁜 시간에 왜 만났을까요? 황대한과 연지호는 최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억지로 알아낸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경우에게 넘겼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코인 지갑에 접속해서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차를 몰고 용인까지 달려간 거예요. 범인들은 최소 수십억 원어치의 퓨리에버 코인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숨을 끊어놓고 마침내 열어본 코인 지갑에는 기가 막힌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퓨리에버 코인 88만 개가 있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엄청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치 당일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는 고작 700만 원대였어요. 범인들은 수십억 원이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피 묻은 손으로 열어본 지갑에는 7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빚어낸 너무나 허망하고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취조실에서 이 사실을 들은 황대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 허무하다고요. 자신들이 빼앗은 생명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몫이 없었다는 사실에 허탈해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바닥을 치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경찰 수사 끝에 이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죠. 처음엔 길거리 납치범 2-3명의 사건처럼 보였지만 파고들수록 무려 7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어요. 직접 납치하고 둔기를 휘두른 황대한과 연지호, 모든 판을 짜고 동창과 지인을 수하처럼 부린 이경우, 검찰이 살인 청부의 배우로 지목했던 재력가 부부 유상원과 황은희, 병원에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이경우의 아내 허씨, 그리고 중간에 도망쳤지만 처음 범행을 함께 모의했던 20대 예비 공범 이씨까지. 강도살인이라는 단일 강력 사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법률사무소 직원, 간호조무사, 주류회사 직원이었던 점은 사람들을 더 소름돋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2023년 4월 5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가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먼저 행동대장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고 며칠 뒤에는 배후에 있던 재력가 부부의 신상도 공개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중의 분노가 다시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들이 포토라인에 섰어요.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냈죠. 근데 범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라고 결정을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필사적으로 얼굴을 숨긴 거예요.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저게 무슨 신상 공개냐. 남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아 놓고 왜 흉악범들의 초상권만 보호하냐. 경찰과 법제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흉악범들의 뻔뻔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불씨가 됐죠. 이후 범죄자의 현재 얼굴, 이른바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허술한 제도 하나를 바꿔놓고 간 셈이에요. 수십억이라는 착각을 쫓아 강남 한복판에서 생명을 앗아간 이들. 이제 법정은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판결은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에 충분했을까요? 그 답은 1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집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1년 3개월 동안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방청석을 채운 유가족의 오열과 형량을 줄이려는 피의자들의 변명이 매번 부딪혔죠. 검찰은 주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최고형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재판 결과는 대중의 법 감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살인을 기획한 이경우와 실행을 주도한 황대한, 두 사람에게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로 차가운 깜빵 안에서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납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연지호의 형량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3년으로 2년이 줄었어요.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했고 유족과 합의해서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어떤 고통과 고민 끝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제3자가 함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마취제를 빼돌려서 범행 도구로 넘긴 이경우의 아내 허 씨는 징역 4년 6개월. 중간에 도망쳤지만 처음 범행을 모의했던 20대 예비 공범 이 씨는 징역 4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3,500만 원의 착수금을 건네면서 범행의 배우로 지목됐던 인물들, 재력가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형량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최종 결과 남편 유상원은 징역 8년, 아내 황은희는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배우 인물들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에 그치자 여론은 다시 들끓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리 심증이 강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벌할 수 없다는 차갑고 엄격한 법의 원칙이 작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이경우 일당에게 돈을 주며 코인을 빼앗아라, 즉 강도를 모의한 사실까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자 라고 사전에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이경우 등과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강도살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 결국 돈을 대고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법적으로는 살인교사가 아니라 강도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대중의 분노와 유가족의 억울함도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11일 범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일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 기나긴 재판은 최종 확정됐어요. 가해자 7명은 모두 철창 안에 갇혔지만 법정에서 내려진 어떤 숫자로도 억울하게 눈을 감은 최 씨를 다시 살려낼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납치 살해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나 몇몇 악독한 범죄자의 일탈로만 넘기기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체 없이 모니터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코인, 그 가상화폐라는 현대판 금광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성을 잃고 뛰어드는지, 그리고 그 헛된 탐욕이 평범했던 사람들을 어디까지 타락시키고 얼마나 잔혹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수십억 원을 꿈꾸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쥔 것은 고작 700만 원이라는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